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한국사를 공부하는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여러분,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12번 학습지에 해당하는 필기를 할 차례예요. 필기노트 꺼내시고요. 자, 오늘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는 이렇게 연표 형태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이전 강의에서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10년대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그리고 요 10년대 이후 20년대 칸을 조금 넓혀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3시기, 그렇지? 10년대, 20년대, 30년대. 1910년부터 1919년, 무슨 운동?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가 10년대, 무슨 통치기인 거죠? 그렇지, 무단 통치기죠. 자, 민족의 자유라고는 전혀 없던 시기입니다. 그죠? 헌병 경찰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헌병경찰이 직결처분권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에게 태형을 가하기도 했었고요. 선생님들은 대검의 제복을 입고 대검을 차고요. 아주 좀 위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었던 시기죠. 사립학교가 항일운동을 하자 사립학교 다 없애버리고 서당규칙 만들어서 서당도 없애버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엇을 빼앗아갔던 시기죠? 그렇지. 땅을 빼앗아갔던 시기죠.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이죠. 기한부 신고제였고요.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땅을 다 뺏어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신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고 국유지나 황실이 소유했었던 토지는 모조리 다 일본 편으로 들어갔었죠. 또한 지주의 경작권, 그러니까 지주의 소유권은 보장해주지만 그 경작하는 경작자들의 경작권은 전혀 보호해주지 않은 식민지 지주제의 확산에 기여했던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단 통치를 가하자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대규모 만세 시위를 열었죠.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에 의거해서 결국엔 통치 방식을 바뀌게 되니 무슨 통치야? 문화 통치였죠. 자, 문화 통치로 바꾸고 나서는 사실은 자유는 되게 많이 허용해주는 척 했었죠. 그러나 실상은 뭐였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였단 말이야. 그래서 친일파를 양산시켰고요. 이때 당시에 한글신문 발행을 허용해놓고서는 검열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당시 항일논조에 논설을 쓰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데 활용했었고요. 또 경찰도 헌병경찰을 없앴지만 보통경찰제로 바꿔놓고서 경찰 수는 거의 3-4배 이상 늘려서 감시와 탄압은 더욱더 거세졌었습니다. 교육을 허용해준다고 했었지만 고등교육 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대학 같은 게 만들어진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통치의 실상은 결국 민족을 분열시키는 친일파를 양산하는 통치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9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인 대공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했던 건 뭐야? 무리한 전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31년엔 만주사변, 37년엔 중일전쟁, 41년에는 태평양 전쟁 등 계속해서 무리한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계속 전쟁에 이제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전시 동원을 위해서 이들이 선택했던 통치 방식은 뭐야? 민족 말살 통치였다. 그치? 그래서 모든 걸 빼앗아 갔던 시기죠. 아이고 머니나 까먹고 못 해버렸네요. 2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뭘 뺏어갔던 시기야? 쌀 뺏어갔던 시기죠. 무슨 시기에? 산미, 증식기까지. 그리고 이때는 다 뺏어갔던 시기. 해서 30년대까지 우리가 시기를 구분해서 잘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10년대의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통치는 굉장히 무자비했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죠.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저항을 했었단 말이야. 민족의 저항은 국내, 국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국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10년대 국내에서는 어떤 저항을 했을까요? 사실 무단 통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잡아가는데
제대로 저항하기는 어려웠겠죠? 드러내놓고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저항을 했었다 그랬지? 비밀리에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어. 비밀 결사 형태였죠. 자, 비밀 결사 형태의 두 가지 조직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독립 의군부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의롭게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이 만든 임병찬이 조직했었던 단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의 복위를 원하는 복벽주의적 성격이 강했다고. 고종의 밀서를 받아 만들었었잖아. 그지? 자, 그리고 대한광복군도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대한광복회죠. 쏘리. 대한광복회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직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공화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군대식 조직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단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몰래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 비밀 결사 형태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단 통치의 비밀 결사 형태로 저항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들의 통치 방식은 너무나도 무자비했었죠.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꿈틀 3.1 운동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대한독립 만세. 삼천리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제 만들어지던 3.1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 부금으로 요거를 조금 켜놓고 가보죠. 3.1운동은요, 갑자기 왜 일어났냐라고 말하면은 사실 무단 통치에 대한 저항이었죠.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요, 우선 국외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때 1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국외적으로? 그렇지. 해외에서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있던 때잖아. 요 세계 1차 대전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단 말이야.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인간의 발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 그거를 이제 완전 와르르 왕창 깨버리는 게 바로 이 세계 1차 대전이었거든. 그래서 이 세계 1차 대전을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전후 처리를 하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이때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민족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제창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계 1차 대전에 패전했었던 나라들 있지. 그래서 이때 전쟁을 일으켜놓고선 패전했었던 나라들의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한 얘기였어. 모든 민족들은 스스로 나라를 세울 권리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물론 승전국에 적용되진 않았지만 당시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 민족들한테는 되게 듣기 좋은 얘기였던 거지. 너무나도 힘이 되는 얘기였던 겨. 그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민족들에게 사실은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었던 터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먼저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져서 읽혀지기 시작했어. 만주에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 해서 대한독립선언서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누가 죽었냐면, 깨꼬다 고종이 죽어버렸네. 자, 고종 황제는 사실 물론 무능할 수도 있는 지도자였겠지만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왕이었던 사람이야. 왕위로 서이다 왕님이셨다고. 고종 황제가 죽었다는 건 우리 민족에게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더더군다나 일본이 독살했다는 루머가 쫙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고 막 독살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고종의 죽음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고종이 죽고 나서 3월 3일 정도가 고종이 인산일이라 그래서 뭐냐면 그 마지막 장례식의 마지막인데 관 있잖아, 관을 이렇게 들쳐매고선 그냥 종로 한 바퀴를 쫙 돌고 난 다음에 매장지로 가는 거야. 장지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인산일을 즈음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물컹물컹 이게 뭔 뜻이야? 아무튼 물컹물컹? 아니 꾸물꾸물?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You know? 오케이. 자, 그래서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지자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게 되죠.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때 얘네들 28독립선언이나 뭐 이때 우리 대한독립선언서나 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독립선언서를 만들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민족 대표를 뽑자라는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 야, 베이비. 자, 민족 대표 33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종교계 인사였고요. 나름 민족의 대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요 기미독립선언서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독립선언서가 기초되기 시작했죠. 혹시 모르니까 기미독립선언서 혹은 대한독립선언서라고 말해요. 이 독립선언서가 기초되면서 요걸 갖다가 선언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약속? 선언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언제 할까 했는데 고종 인산일을 즈음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선언식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당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당시 요 학생 대표들이 학생 조직이나 종교단체 몇몇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일을 좀 키워보자 해가지고 태극기도 만들어서 하고요. 요 독립선언서도 다 대규모 인쇄를 해서 살포할 목적으로 엄청나게 인쇄를 해놓고 준비를 한 거야. 3월 3일날 그러면은 선언식을 어디서 가지실 예정이십니까? 그랬더니 탑골공원에서 종로의 탑골공원 지금의 파고다 공원이에요. 이 탑골공원에서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탑골공원 근처에 막 학생 조직도 다 모여있고 선언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생각보다 요 민족 대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요 고종의 장례식 날 요 학생 조직들의 도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구름대처럼 몰린 거예요. 자, 그러자 민족 대표 33인은 사실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만세 시위의 현장의 모습, 그 이상적인 현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거든. 비폭력적이고 조금 더 대중적인 만세 운동을 벌이자.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벌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자칫 폭력적으로 커질까봐 걱정하고 우려했었던 민족 대표들이 어디에서 그래서 독립선언식을 갔냐면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에서 가져요. 그래서 5등은 자해야 이러면서 쫙 멋지게 읽고 자진해서 출두해서 그렇죠. 종로경찰서로 가셔가지고 잡혀가셨죠. 어쨌든 민족대표 33인이 조금은 아쉬운 이 태화관에서 연의 독립선언식을 갖는 데서 그칠 뻔 했는데 제가 3.1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사실은 3.1운동으로 키운 거예요. 이 독립선언식을. 민족대표 33인이 했었던 이 독립선언식을 갖다가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기다린 거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분들이 안 나오시지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어머 세상에 이미 본인들이 태화관에서 읽고 들어가셨다는 거야. 이미 잡혀가셨대 경찰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야. 이 중요한 순간을 가만히 넘길 수 없죠. 그래서 학생 대표 중에 한 명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한 명이 쫙 민중을 해치고 나와가지고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독립선언서를 읽겠습니다 하면서 쫙 멋지게 읽는 거야.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군인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쫙 멋있게.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당시 민족들과 거기에 모여 있었던 민중들과 학생 대표들이 탑골공원에서 3.1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주요 도시로 퍼지게 돼요. 사실 주요 도시로 퍼지는 것도 학생들의 힘이 되게 컸어요.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특히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서울에서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뭐 천안, 저 화성 막 이런 데에 가가지고 자기 주요 도시 그 각 고향에서 3.1 운동처럼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만세 시위를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도시에서 농촌으로까지 퍼지게 된 거죠. 다만 이 농촌으로 퍼져가면서요, 약간의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비폭력적 만세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폭력적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세모예요. 어떤 거냐면, 폭력적이래봤자 어떤 거냐면, 관공서 불태우고, 우리를 짓밟고 탄압하고 총질하는 저 일본 헌병에게 대들고, 그들에게 강목을 들고 싸우고, 이런 거예요. 방어죠, 방어. 어떻게 보면. 근데 어찌되었든, 폭력적인 투쟁으로까지 커졌던 게 바로 요 3단계, 농촌으로의 확산 단계고요. 심지어 이때는 국외에서도, 필라델피아, 미국, 세계 여러 나라 곳에서도, 국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되게 멋있어. 물론 일제는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았죠. 지금 무단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제암리 학살이라는 학살 현장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당시 그냥 정말 화성에 그냥 청년들이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하고서는 제암리 교회로 모여.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당시 거기 근처에 살고 있었던 청년들의 싸그리 몰아놓고서는 문을 다 잠그고 나무로 못질을 해서 도망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지른 거야. 그리고서는 막 불을 질러서 막 다들 뛰어나오면은 총질을 가해서 죽이고요. 대검을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학살을 자행한 거죠. 그냥 평화적으로 만세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이 제암리 학살 같은 경우도 묻힐 뻔했던 걸 갖다가 당시에 그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가 이걸 사진을 찍고 세계에다가 널리 알리면서 전 세계가 알게 되게 됩니다. 일본의 이 무자비한 탄압들을요. 평화로운 만세 시위에. 자, 결국에는 3.1 운동은 진압을 당했어요. 진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했다는 명목으로 형무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죠. 대표적으로 유관순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 운동은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너무나도 많죠.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웠었던 3.1 운동. 그래서,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은 이 3.1 운동, 대규모 민족 만세 운동이라는 것 자체로도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통치 방식을 변화시켰죠. 어떻게?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자,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3.1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규모 만세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변화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진압을 당했고, 그리고 진압을 당함으로 인해서 당시 정말 많은 애꿎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야.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구심점. 그래서 이 구심점을 만들자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야. 와, 어마무시하죠. 자, 3.1 운동의 영향 두 번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3.1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어서 임시정부로도 좀 가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당시 3.1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정부 형태의 구심점,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필요해져서 임시정부 형태를 만들기로 했었고요. 이것 말고도 당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당시 한반도에서
오랜만이죠, 이런 지도? 연해주나, 뭐 또 우리 한성, 그리고 상하이 등지에서 여기저기서 임시정부가 생겼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할 문제가 생겼던 거죠. 3.1운동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걸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에 잡냐면 바로 여기 상하이에 잡아요.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졌었고요. 상하이로 만든 이유는요, 바로 외교적인 투쟁을 하기에 되게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상하이에는요, 전 세계의 외국의 공사관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일제의 사무만 감시를 피하기에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할 때도 공사관을 막 찾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쉬웠던 거죠. 그래서 외교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때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만들면서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게 됐냐면 바로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선택했었던 정치 체제가 바로 대통령제였죠. 그래서 일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승만 박사였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우선은 이들은요,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냐면 연통제와 교통국을 활용해서 독립운동을 지휘했었습니다. 자, 연통제라는 건요, 사실은 하나의 행정조직이었고, 당시 그 해외에서 여기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내리는 지령 같은 거를 이렇게 1년통에서 2년통으로 3년통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행정조직망이었어요. 망, 네트워크. 그런 연통을 활용해서 독립운동에 뭐 자금 같은 것도 조달하고요. 명령 같은 거나 문서 같은 걸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국은 사실 하나의 단체, 건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통신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분석, 연락 업무를 여기에서 다 관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뭐 황해도 교통국이 있어. 이 교통국에서 1년 통해서 왔던 어떤 거를 얘네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연통으로 넘긴다든지, 다음 교통국으로 넘긴다든지. 그래서 얘네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뭐 임시정부에 필요한 것, 이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같은 거를 얘네들이 다 뭐 조달하는 업무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해서 사실 임시정부는 국내에 독립운동을 관장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만주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도 교통국과 연통제가 널리 이제 활용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공채라는 것도 발행을 하거든. 독립공채는 하나의 채권입니다. 채권. 돈이 없어서 어음이야, 어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서 차용증을 써주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한 뒤에 꼭 갚겠다. 해가지고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독립공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야. 사실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차용증 하나 믿고 임시정부에 돈 빌려준 분들이거든.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그래서 이렇게 연통제와 교통국을 활용하고 독립공채를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냐. 뭐 우선 당시 사유편찬 하기도 했었고요. 한일 사립편찬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 같은 걸 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독립신문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맞아요. 그 독립신문이랑 다른 거예요. 이때 이름은 독립신문이고요. 임시정부의 기관지입니다. 한일관계 사료집 같은 것도 간행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파리 강하이의 독립청원서 같은 것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활동을 위해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승만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또 육군주만 참의부라 그래서 이거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독립군이랑은 좀 별개로 활동을 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부서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위기가 닥친 거 있지.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냐? 우선 첫 번째, 너무 외교에만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금 이거 보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실제적인 독립운동이 눈에 안 보이죠. 당시 독립운동을 뭔가 자금도 지원한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나도 좀 느리게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에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에 따라서 국민 대표 회의라는 게 열리기도 했었어. 이게 1923년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얼마 안 됐지. 이게 1919년에 임시정부가 바로 만들어졌는데 4년 만에 대표회의를 한 거야. 그만큼 사실 독립운동을 좀 이끌어 나가는 힘이 좀 딸렸다는 거죠. 사실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서요. 독립운동을 여기는 고쳐 쓰자라는 거야. 개조해서 고쳐 쓰자라는 거고, 여기는 임시정부를 개조해서 고쳐 쓰자라는 거고, 아니다, 임시정부는 노답이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가 있었죠.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창조파를 하셨던 분이고요.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개조파의 대표 주자였는데, 결국에는 뭔가 하나의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어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는 딱히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맞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한 번 위기가 닥치니 바로 대통령이었던 당시에 대통령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위임 통치가 뭐게요? 위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임무를 대신해서 맡기는 거야. 통치하는 걸 맡기는 거야. 누구한테? 미국 보고 도해달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유엔에 좀 우리 독립이 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이 우리 조선을 좀 대신 통치해주면 안 되겠냐. 일제 통치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나 유엔이 우리 통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위임 통치 청원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 그러면서 이승만을 탄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결국 이승만을 탄핵하게 되면서 1대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김구 선생님이 끝까지 버텨가면서 개헌에 거듭하며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특히 30년대 초반에는요. 한인 애국단이라 그래서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를 지원하면서 의열투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 번 40년대에 들어가면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임시정부 산하 군대를 만들어서 이 군대로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었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1919년 만들어져서요. 이렇게 해서 45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구심이 되어가면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우리 광복 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 3.1운동의 정신과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죠. 독립운동의 통합기구이자 구심점이었다는 그 의의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3.1운동과 임시정부였습니다. 자,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이것을 기리면서 이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2번 학습지 필기 부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